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등산을 하거나 벌초를 하기 위해 산에 오르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시기에 벌쏘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밝은 색의 긴 옷, 또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요. 벌이 꼬이는 단 음식을 가져가거나 향수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모쪼록 즐거운 추석 연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9월 14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귀경길 상황, 귀성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의 조혜민 씨. 네, 오늘 고속도로는 고향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은 북천안부터 주감휴게소까지 36km 어려워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25번 논산-천안선은 논산 쪽으로 풍세요금소와 정안휴게소에서 10km씩 더디고요. 충청 이남으로 향하는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도 경기권에서는 호법과 남이천 사이 어렵다가 충청권인 진천 부근과 서청주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귀성길 최대 정체 시간은 막 지났지만 여전히 충청권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은 창원 방향으로 여주분기점부터 감곡까지 19km, 문경세제와 진남터널 사이도 15km 버겁습니다. 55번 중앙선 부산 쪽은 망종터널부터 금대 2터널까지 답답합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은 이보다는 수월해서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은 총 20km 어려운데요. 이천과 만종에서 7, 8km씩 정체고요. 52번 광주 원주선은 원주 방향으로 동곤지안부터 홍천이포까지 12km,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조혜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어깃장입니다. 어깃장을 놓는다. 네. 어깃장이라는 게 옛날 그 문짝 짤 때 대각선으로 붙이는 나무판, 이게 어깃장이죠. 여기에 빗대서 일을 어긋나게 할 때 어깃장을 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오늘 어떤 뉴스예요? 이 경제적 가치만 수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통로로 악용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 말 그대로 우리 반도체 기술 발전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건데요. 이 국내 반도체 빅2의 전직 임원이 이들 업체를 통해 반도체 전문가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딘지 알려드리고요. 예. 또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의료계부터 여러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의사들은 도리어 비상진료 체계에 어깃장을 놓는 행태를 보여서 공분을 사고 있어요. 급기야 의사, 의대생 전용 커뮤니티에는 이 국민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폐륜성 글이 다수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먼저 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통로 누굽니까? 예, 삼성전자 상무 출신 최모 씨가 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술 유출의 통로로 악용된 것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이 바로 헤드헌팅 업체들이었습니다. 헤드헌팅 업체면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서 기업에 소개해주는 회사잖아요. 네, 맞아요. 이 국내 반도체 빅2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현재는 SK 하이닉스죠. 여기서 임원을 지낸 최 씨가 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반도체 전문가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헤드헌팅 업체가 기술 유출에 쓰일 줄은 몰랐네요. 네, 이 최 씨는요, 이전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유출해서 이 중국 시안에 이른바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때도 비슷한 수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설계도를 빼돌려서 똑같은 공장을 만드니까 복제 공장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도 그 헤드헌팅 업체를 기술 유출의 통로로 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학과 교수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여러 영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한국 인재를 끌어가고 기업 기밀을 빼돌린다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해외 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기업들은요. 이 수년째 헤드헌팅 업체들을 통해 첨단 분야 인재 영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중국 이직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중국 기업에 출근할 반도체 전문가를 구한다 이런 글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서 중국에 갈 반도체 개발자 모십니다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아예 한국 반도체 공정 경험자라고 콕 집어서 공고를 냅니다. 모집 공고에는요. 석사 이상 또 경력 4년 이상 반도체 소자 설계 공정 개발 경력 이렇게 같이 노골적으로 경험을 요구하고 있어요. 일부 공고에서는 최고 경영자 CEO나 부장급 이상 경력자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헤드헌팅 업체도 한국 사람이 해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일반 헤드헌터가 아니라요. 이 국내 빅2 출신의 헤드헌터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고요. 빅2라면 SK 하이닉스 출신의? 네, 또는 삼성, SK 하이닉스 출신 이 빅2인데요. 중국 헤드헌팅 회사와 제휴해서 반도체 분야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 고급 기술을 가지고 국내가 아니라 꼭 중국까지 가서 일을 해야 할까? 아마 연봉을 많이 주나 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중국 헤드헌팅 붐 자체는 몇 년 됐어요. 게다가 이미 중국 기업으로 옮겨본 이 고급 인력들이 4억 원대 연봉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6개월 만에 기술만 뺏기고 토사구팽 당했다 이런 경험담을 알리면서 중국 헤드헌팅 붐이 다소 사그라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연봉을 보통 20% 내지 30% 정도 인상해 주는 게 이 국내 이직 시장의 관행인데 중국 기업들은 아예 몇 배를 인상해 주고 또 여기에 체류비와 국내 이 자녀 국제학교 교육비까지 지원해 주기도 하니까요. 여전히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술 유출, 기밀 유출만 없다면 중국 쪽에서 사람 뽑는 구인 공고 내고 그걸 보고 해외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연봉도 몇 배 준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직을 하고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보통 국내 반도체 회사들은 외부인이 들어갈 때만 해도 이 보안 서약서를 쓰고 들어가고요. 또 가방 속에 뭐 USB 같은 저장 장치를 숨기지 않았는지 삼엄한 경비를 거쳐야 하거든요. 물론이죠. 네, 이제 외부인이 이 정도고 내부인 그러니까 핵심 인재들은 이직할 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유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고 싶은 중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 1, 2위 반도체 회사들의 노하우잖아요. 이직 제한도 이런 노하우를 아는 인력을 콕 집어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부장, 뭐 SK 하이닉스 연구본부장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헤드헌터들은요. 국내 기업의 공장 앞에서 이 대기를 하다가 이 퇴근하는 이 직원들에게 말을 거는 핀셋 헌팅도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히 국내 기업의 고문급 인사가요. 이 스스로 헤드헌터를 자처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인력을 빼온 뒤 이 중국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도 동원된다고 합니다. 이런 헤드헌터들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죠?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엔 알선, 중개나 소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최 씨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기술처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헤드헌팅 업체의 위법성을 따져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이 법적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뭐 반도체뿐이겠어요. 또 다른 업종도 있고 경제 안보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뉴스. 이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일부 의사들이 지금 비상진료를 방해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이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료계부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소방, 경찰까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의사들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이 얼마 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블랙리스트가 등장하더니 이 급기야 의사의대생 전용 커뮤니티에는 이 국민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 이런 폐륜성 글이 올라오면서 예, 비상진료 체제에 차질을 주고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혹시라도 추석 연휴에 응급실 가게 되면 어쩌나 이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준비 중인 응급의료 체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는 이미 11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중증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응급 의료 체계를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 44곳 외에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진료 역량이 뛰어난 15곳을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어요. 근데 이제 이곳은 중증이나 응급 환자 위주로 수용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 환자를 우선으로 수용을 하고 있어요. 이 1, 2등급이면 뭐냐면 심정지나 무호흡, 뇌출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중증 환자만 치료하는 전담 응급실도 29곳 이상 지정하기로 했고요. 의료진 진찰료와 중증 응급수술 수가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올렸습니다. 또 많은 의료진들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죠. 네, 추석 연휴에는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70%가량 증가하는데요. 이 당직 병의원이 경증 비응급 환자를 맡으면 응급실 과부하가 완화될 걸로 정부와 의료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의가 부족해서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는 세종 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도 이 추석 연휴에는 24시간 문을 열기로 했고요. 또 휴일을 반납하고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000곳이 넘습니다. 또 한의원 106곳과 한방병원 183곳도 휴일 진료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자체들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죠? 네, 지자체들은 비상진료 관리 상황실을 꾸리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소방은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응급구조 장비를 이제 실은 소방 펌프차, 이거를 펌뷸런스라고 하거든요. 이 펌뷸런스를 1,458대, 또 소방헬기를 31대 출동 대기시켰고요. 경찰은 응급실 난동과 의료진 폭행에 대비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아까 추석 연휴에 응급실 찾는 환자 수는 한 70%가량이나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연휴 앞두고는 상황이 어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9일 기준으로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평균 16,239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경증 비응급 환자 비중이 약 41%가 됐습니다. 평시 대비로 비교하면 80% 수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증상이 가벼울 경우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자 이런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의사들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그거죠? 네, 일부 의사단체는 이 비상진료에 협조를 하기는커녕 이 앞장서서 의료 대란을 조장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2일 회원들에게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문을 보내면서요. 이번 추석에는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먼저 지키기 바란다 이렇게 사실상 휴업을 독려했어요. 또 응급진료 이용 시 정부기관이나 대통령실로 연락하기 바란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다만 이날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에서는 추석 연휴 의료 공백에 대한 걱정이 크겠지만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국민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협회 소속 의사들한테는 휴업해라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명단 이런 걸 신상털기 한다고요? 네, 의료계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마치 이렇게 부역자라고 지칭을 하면서요. 응급실 근무하는 의사와 또 파견 군의관 명단을 여기에 대거 추가를 했습니다. 또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려면 더 죽어나가야 한다. 아이고. 또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하하. 추석 응급실 대란 진짜 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역자들이 추석 당직 설까 겁난다. 이런 게시물이 올라와서 추석 연휴 비상 진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아이고 매일 1,000명씩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의사라고요? 참 한심하네요. 어쨌든 이번 연휴에는 특히 아프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네,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폭염특보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과 제주에 발효 중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거의 대부분 30도를 넘는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일부 도심이나 남해안 서쪽은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오후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밤까지 이어지고 또 오후부터 밤까지는 경상권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나 소나기가 지나도 오늘 기온이 상당히 높은데요. 서울 31도, 세종, 제주 32, 대전, 부산 33, 광주 34,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특보 지역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내일과 추석 전날인 월요일 이틀은 동쪽과 제주에 20에서 80, 울산은 100mm 이상, 제주 산간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이틀간 또 전국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추석인 화요일은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전국에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이 소나기가 밤에는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겠고 또 수요일 마지막 귀경길 날씨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비가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동해상과 제주 해상은 추석 연휴 동안 물결이 매우 높고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6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추석 명절 연휴 첫날인데요. 고속도로는 일찍부터 붐볐지만 서울 시내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 사이 3차로는 현재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도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3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3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본격 연휴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안산 분기점 2,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천안휴게소에서 주감휴게소까지 36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일 0시부터 마지막 날인 18일 자정까지 면제되고요. 전국 공공주차장이 무료 개방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국민의힘의 서울 도봉구 갑 이 젊은 국회의원이죠. 김재섭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각종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섭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갑 국회의원 김재섭입니다. 예.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 안 되는 거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우려하던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오랜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좀 돼서 그래도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은 당장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다시 논의해서 재검토하느냐 마느냐. 의사단체는 그거 포함 안 되면 협의체 참석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가 이미 이제 그 대응이 저는 조금 안일하게 되지 않았나, 정부의 대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모집이 시작되고 나면 이걸 철회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이미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철회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럼 그 전에 수시 모집이 일어나기 이전에 의사단체, 유관단체들이랑 협의를 충분히 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됐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전면 백지화를 들고 나온 의사 단체들과 뭔가 협상의 여지라는 거는 더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 철회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의사 단체들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올리기도 어려운 굉장히 그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 돌파구가 없나요? 그러면? 돌파구라고 하면 결국에는 의사 단체들, 의협을 포함한 전공의 단체들을 협상 테이블로 올리는 게 유일한 돌파구일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전면 백지화는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테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의협
기업이나 뭐 의사 단체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이 있을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뭐 차관에 대한 경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장 뭐 전면 백지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정부가 우리가 이만큼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들 나와서 좀 협상 테이블에 앉아주십시오라는 최소한의 말하자면 성의 표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 문제는 한참 여권에서 뜨거워지다 다시 한번 좀 소강 상태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 카드 지금이라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지나버린 거 아닌가 싶은 게 뭐 2025학년도 입학 정원 백지화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해야 한다는 그런 그 전제가 뭐 대통령의 사과, 차관뿐 아니라 장차관의 경질 이런 걸 전격적으로 좀 지난 주초에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주장을 저는 계속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관에 대한 경질, 뭐 장관에 대한 경질은 근본적이고 뭐 최종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 의사들이 적어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최소한의 저는 스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퇴양난 상황에서 풀기가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라도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필요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대통령의 사과 문제가 뭐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고 제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속 시원한 맛은 있겠지만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당위, 명분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보태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뭐 정부의 뭐 미숙함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의정 갈등이 좀 격화된 것도 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뭐 구두로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국가 원수로서 그다음에 의료 갈등을 해야 되는 책무를 진 사람으로서 그것까지는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달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경지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도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백지화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는 내년도 입학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글쎄요. 저도 뭐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제 생각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의료 대란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결국 의사들과의 대화가 없이는 이 문제가 절대로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들어보겠다. 적어도 테이블에 좀 앉아주시라. 논의를 해야 되면 뭐 일부 조정을 하든 전면 백지화를 하든 아니면 이대로 가든지 간에 일단 각자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라는 그 간절한 피력인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뭐 당장 백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어떤 얘기든지 일단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 얘기다. 그게 제일 필요하고요 지금은. 근데 지금 의사단체는 막무가내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단체에 대해서 처음에도 뭐 많은 비판들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판들 있고 했는데 그 의사단체가 초반에 요구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민수 차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사단체들이 어떤 뭐 굉장히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진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포괄수과제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구원이 있는 인물이 지금 말하자면 의료개혁의 가장 중심에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좀 경질을 한다든지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성의를 보이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까지 가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이건 좀 어렵겠다. 난 테이블에 못 앉겠다. 이렇게들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꽉 막혀 있어요. 돌파구가 좀 찾아지나 기대해봤는데 전혀 지금 기대에 못 미친 상황이라 의료계도 참 문제고 정부도 문제고 그런 상태 같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예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의정 갈등 문제 그리고 그 의료 대란을 대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 같은 것들이 국민들께 굉장히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응급실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비상 상황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내용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정도로 뭐 전공의가 90% 정도가 이탈한 상황 속에서 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애초에 의료개혁의 당위성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전공의가 없는데도 잘 돌아가면 전공의가 있었을 땐 더 잘 돌아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의 당위가 좀 흔들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응급실 상황을 대부분의 의사들의 이야기는 정말 숨이 허덕일 정도로 24시간을 풀로 가동해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오히려 이 응급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들께 여기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하고 나서 철저한 대비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나마 이 의정 갈등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별다른 이야기,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뭐 지지하는 마음 같은 것들도 이번에 좀 이건 싫다 이렇게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연일 여기저기서 뭐 응급실 가느라고 전화를 몇십 군데를 돌렸는데 뭐 못 갔다 뭐 이런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되는데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면서 문제없다 잘 돌아간다 병원 가봐라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비판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의정 갈등을 풀어가는 것, 그다음에 의료 개혁을 해결해 나가는 것의 가장 큰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의사와의 대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물론 응급실 뺑뺑이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도 지금 그 응급실 뺑뺑이가 좀 더 심해지는 것이 사실이고 훨씬 심화됐죠. 그럼요. 그리고 응급실은 단순히 응급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후 진료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가 되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느 뭐 흉부외과라든지 뭐 외과라든지 가서 진료를 추가적으로 받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응급실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당장 응급실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께서 이런 많은 비판을 하게 된 데에는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 있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현실인식, 국민들의 우려를 직시하지 않았던 대답이 가장 큰 어떤 이번 여론조사의 부정평가가 높아진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의료 대란 부분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의료 대란이 요즘에 있었던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보게 되면 늘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법 있었었거든요. 아마 그 의정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가 정부 입장에서 나왔던 것이 어떤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조금 이번에 좀 강화했기 때문에 이번 부정평가가 좀 나쁘게 나왔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 중간 과정에 있었던 무슨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또 국가인권위원장 그런 논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 문제에서 제가 다 하나하나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이제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 포지션이라는 게 사실은 특히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의 가치관이 또 본인의 업무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면 본인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신앙이 예를 들면 기재부 장관을 한다 했을 때는 사실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가치관이라는 이런 것들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저는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국가인권위원장도 그렇고 독립기념관장도 그렇고 임명되신 분들이 지금 그동안의 언행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좀 대한민국에 매우 좀 희귀한 소수 분들이잖아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분들의 가치관이 하필이면 그렇게 희귀한 분들을 골라서 쓰실까요? 그렇게 인사권자의 인사권이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추천하는 과정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안 맞는 말씀들을 하셨던 거는 우리가 여권 입장에서도 조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아닐까요? 최근에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 부분들 더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의 전주 손모 씨의 2심 판결이 주가 조작 방조로 지금 유죄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반영된 여론조사에서 아마
그 여사에 관한 문제가 좀 이렇게 불거지게 된 것은 최근에 뭐 우리가 권익위 문제도 있었고요. 이른바 뭐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또 불기소 공고를 하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소되지 않는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 누적이 좀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감정적인 뭐 누적이 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여사께서 다시 한번 어떤 공개 행보를 시작하다 보니까 예. 아니 뭐 공개 행보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다만 국민들께서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요건 좀 깔끔하게 해소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미진한 상황에서 또 공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한 좀 부정 평가도 조금씩 늘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대통령 부인이 뭐 여기저기 현장을 찾아서 고생하는 분들 저렇게 뭐 동감을 표하고까지는 좋은데 그러게 이제 그게 공개 행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공개 행보 자리에 가서 마치 공무원한테 지시하듯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개 행보 자체만 보면 그거는 괜찮다고. 예를 들면 네, 이제 뭐 자살 방지를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정치권을 움직여서 그것이 뭐 말하자면 뭐 좋은 영향력을 끼치거나 아니면 그걸 방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러면 예. 저는 그거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눈높이와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뭔가 미제한 같은 것들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영향력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미진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여사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과하고 뭐 공개 행보를 하더라도 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아까 질문드린 게 현장 가는 공개 행보까지는 좋은데 마치 공무원한테 지시하는 듯한 내용을 언급한 거는요? 뭐 지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시와 어떤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권고는 뭐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제가 말씀대로 공개 행보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를 기점으로 우리 뭐 정부 행정체계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좋다고 한다면 그거는까지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뭐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은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더 큰 거라고 봅니다. 조금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도이치모터스의 전주 손모 씨 이제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도 전주의 한 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검찰이 다시 또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법리적으로 저도 보니까 저는 뭐 당연히 손모 씨와 그 김건희 여사의 지금 뭐 불거진 혐의가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손모 씨가 유죄면 김건희 여사에게도 바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또 뜯어보니까 법리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1차, 2차가 나눠져 있고 1차는 공소시효가 2020년에 이제 끝나버린 상황이고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에 계좌를 빌려줬다라는 혐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손모 씨도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그 1차 범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유죄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뭐 이런저런 수사라든지 그러니까 보강 수사라든지 아니면 법리적인 다툼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대법원에서 1차, 2차가 하나의 죄라고 포괄해서 인정하게 되면 공소시효는 더 뒤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사의 혐의도 유죄 가능성이 나오는 거지만 이런 거는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검찰의 보강 수사 등이 앞으로 크게 변수가 될 거라서 뭐 결론을 확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뭐 확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 그냥 차제 다 털기 위해서라도 특검한테 맡겨보자. 이게 특검법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혐의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해보자까지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들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특검은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 특검이라고 하는 특별검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권력형 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를 위해 특별히 검사들을 임명하는 제도인데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 훨씬 이전에 사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범죄이고 이것이 만약에 특검으로 의율될 수 있다고 이번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모든 지도자들은 본인이 사인에 있었던 혐의들을 전부 특검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저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이것을 권력형 범죄다라고 규정할 수 없으면 그것은 특검으로 바로 의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검은 조금 아직까지는 이른 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야권 쪽 얘기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관련해서 뇌물 혐의 피의자로까지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이 상황.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생경한데 이게 왜 정치 보복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정권이 더 바뀐 이후에 10년 뒤에 수사를 하면 정치 보복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하필이면 윤석열 정부의 수사를 하니까 이걸 정치 보복으로 규율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 대통령이 2명이나 구속이 됐고요. 뭐 1000명 이상의 조사가 받고 뭐 제가 알기로 200명이 넘게 또 구속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는 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 다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수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실제로 보면은 이상직 그 의원이 당시에 뭐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사위가 취업을 해서 뭐 월급을 크게 받고 이후에 이 의원이 중진공으로 또 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법리적으로는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는 민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걸 그냥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나쁜 수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정치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네. 근데 뭐 생활비를 좀 지원하다가 취업이 되고 나서 생활비를 안 줘도 됐으니 뇌물을 받은 거다라는 법리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취업이 된 이후에는 생활비 지원을 끊었으니 사실은 이게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논리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이후에 어떤 취업이 되는 과정 그리고 타이 스테이지라고 하는 회사의 특성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문 대통령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그냥 묵인 방조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법리적으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되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의심은 분명히 간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럼요. 알겠고요. 자, 그 야사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결성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탄핵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막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들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다 국회의원으로서 다 헌법을 존중하고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기도 이전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싫은 감정들을 격하게 표현하겠다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쉽게 꺼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수단이 탄핵인 것은 정말 우리 정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탄핵 정국이 반복되는 나라일수록 정치는 더 후퇴합니다. 우리는 이미 탄핵을 경험한 바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야사당이 이렇게 탄핵이라는 것을 전면으로 간판으로 걸고 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우리의 헌법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거리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가 나온 지 사실 오래됐습니다만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공식화한 것은 없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도 9명이나 포함돼서 모두 12명의 의원이 이렇게 의원연대라는 공식적 조직을 발족했다. 이건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그래 이거 탄핵은 아니지라고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일부 좀 극단적인 분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야권 일각에서 계속해서 계엄 얘기를 꺼내는 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게 계엄의 주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른바 뭐 충암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있다라는 이유들인데 사실 그거 말고 언젠가 뭐 별도로 회동을 했다 뭐 이 정도의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어떤 같은 고등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직에 있고 그들이 만났다고 바로 그것이 계엄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최근에 나오는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뭐 김관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 여부도 마찬가지고 계엄에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좀 마음이 급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저런 정치적 공격들을 했고 또 대통령 지지율 나는 상황에서 뭔가 모멘텀이 잘 안 생기다 보니까 탄핵이라는 말, 뭐 공천 개입이라는 말, 또 계엄까지 들고 나왔는데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공격 말고는 본인들 스스로 어떤 자체적으로 야당으로서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초조함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뭐 탄핵이다 계엄이다 막 남발한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뭐 무리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무리수의 사실 배경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아닙니까? 뭐 이런 대통령이 워낙 국민들한테 반감을 사니까 막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지점들은 사실 그런 것이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뭐 특검이라든지 탄핵 계엄 주장 같은 경우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역풍이 세게 불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은 상황이고 물론 개혁을 하다 보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뭐 의료 개혁 뭐든지 간에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지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가운데서는 오히려 힘을 안 빼도 되는 데서 힘을 빼면서 지지율이 낮아진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대통령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 극적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뭘 하면 될까요? 오히려 저는 극적 반전을 피하다 보면 더 무리수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건 안 되고 네.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의정 갈등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잘 해결하는 것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현안을 푸는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에 근데 좀 아직은 마음이 무겁네요. 답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죠.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함께 듣고 1시에 다시 옵니다.